안녕하십니까. 위드 코로나 특강 잊지 말아야 할 삶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 특강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시 50플러스 소복 캠퍼스 교육상담팀의 한동열 PM이라고 합니다. 저희 기관은 50플러스 세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여러분들의 경험과 열정을 통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강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코로나로 인해 가속화된 우리 사회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기획되었고, 그중 공정성과 다양성 두 가지 주제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슬람 근본주의의 폭력성을 여실히 보여준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의 변모된 모습을 보여주며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대한민국의 복잡한 상황 속에서 초연결 시대에 오히려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사회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지에 대한 시각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강사님은 중동지역 전문가인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이슬람학 연구 교수님으로부터 다양성의 시대, 다양성을 인정 못하는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는 주제의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이후 문자로 발송될 강의 만족도 조사에도 꼭 참여를 부탁드리며, 강의 진행 중 의견이나 궁금증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후 Q&A 시간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시작되면 댓글창에 큰 박수와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의 박현도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다룰 거는 다양성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 중동, 특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자께서 미리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아주 능동적으로 아프가니스탄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 국민이 큰 거부감 없이 오히려 환영하는 모습은 감동적이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번의 사건은 사실은 굉장히 특수한 경우죠.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난민이라든지 특히 이제 무슬림 지역에서 온 난민들에 대한 안 좋은 시각들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있었던 예멘 사태만 보더라도요, 우리에게 난민은 대단히 어려운 존재고 또 국내 많은 경우에 의견이 갈리는 그러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도 아직까지 실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중동에 갔을 때마다 한국을 선진국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우리 아직 멀었다. 우리가 무슨 선진국이냐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보면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것은 맞습니다. 굳이 뭐 지표상 어떻다고 하는 것보다도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보는 눈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어린 시절 그리고 학창 시절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지 아직까지 여러분께서도 마찬가지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50대부터 50대 이상 분들에게는 우리나라가 무슨 선진국이냐라는 의아심이 많이 갈 겁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런데 세계는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국제사회에서 무엇인가를 반드시 해줘야 하는 입장에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아주 마음 편하게 받기만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어야 하는 입장이 됐고, 그 주어야 하는 입장이 되니까 우리는 세상을 좀 더 넓게 봐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리면요, 우리나라가 사실 중동에 큰 관심이 없었던 나라입니다. 중동에서 돈을 많이 벌었죠. 73년 제 1차 오일 쇼크가 났었을 때 우리를 실질적으로 우리를 어려움 속에서 건져준 곳이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우리가 73년부터 사우디아라비아 건설 현장에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70년대부터 중동과 아주 밀접한 경제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발전을 했지만 중동은 그냥 그저 돈 버는 곳이었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유엔 상임이사국에 진출했었을 때에도 사실은 우리가 그리고 유엔에서 회의를 주재할 때에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남북 문제이기 때문에 남북 문제를 많이 얘기를 했는데 세계 무대는 그러지 않았어요. 세계 많은 국가들은 가장 중요한 문제를 중동 문제로 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중동에 관심을 더 갖게 됐습니다. 외교부에서도 그렇고요. 지금은 중동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 됐고 우리가 좀 더 많이 봐야 되는 곳인데 근데 중동이라는 곳을 왜 우리가 이렇게 잘 봐야 되느냐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동을 보면 세계의 정세가 보이고 그리고 우리가 처한 현실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을 넓힌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의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국제 정세에 발맞춰서 우리가 할 것을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짚어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중동을 알아야 되고 또 세계를 알아야 되는 거죠. 즉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던 다양성의 시대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소화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세계에서 선도국가 중에 하나로 우리 국민이 선도국가의 국민으로서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다양성의 시대입니다. 이제 중동을 둘러싼 국제 환경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이라는 말은 뭐 금방 한자에서 보시다시피 중간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동쪽은 동쪽인데 중간이라는 거죠. 아마 지금 저하고 거의 같은 연배이시고 저보다 좀 더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극동 방송 들어보셨잖아요. 지금도 극동 방송이 있습니다. 극동은 동쪽의 가장 끝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극동, 중동, 그리고 또 가까운 곳은 근동입니다. 예. 근데 우리 쪽에서 봤을 때는 이게 동쪽이 아니에요. 우리를 극동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리고 중동을 중동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근동을 근동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유럽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신들과 가까이 있는 것이 근동이고 아주 먼 곳이 극동이고 그 어딘가 가운데에 있는 게 중동입니다. 사실은 중동이라는 말이 쓰여진 것은 20세기 초 정도에 쓰여졌다고 보는데요.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인데요. 여기는 그 당시에는 아마도 지금의 인도, 이란 쪽을 가르치는 용어로 썼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더 확장이 돼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심지어 아프가니스탄까지 중동으로 보기도 하죠. 아프가니스탄은 좀 애매한 입장이에요. 보통은 중동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입장이 참 많은데요. 그런데 이 중동이라는 말은 이 지리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고 이건 지정학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만약에 중동이 지리학적인 개념이라면 우리가 최근에 이라크하고 카타르에서 월드컵 예선전을 치렀는데 우리하고 이라크뿐만 아니라 이집트도 중동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동이니까 이 예선에 들어왔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집트는 아프리카 예선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중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학적 개념이고 가장 힘이 센 나라들이 불렀던 말들을 그냥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만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중동에 우리가 중동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이쪽 지역에서도 그 말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이게 분명히 잘못된 말인데 바꾸기는 하고 싶은데 바꾸면 오히려 혼란이 되니까 그냥 가는 이름이죠. 그 대신 우리가 그 이유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동이라는 건 지리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지정학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아프가니스탄은 보통은 미국에서 이제 그 분류했던 개념을 좀 쓰겠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중동 정책을 쓸 때마다 중동의 범위를 이렇게 정하는데요. 아프가니스탄은 중동이라고 부르기도 그렇고 또 아니라고 하기도 그런 지역이지 않습니까?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쪽을.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서는 클린턴 행정부도 그렇고 오바마 때도 그렇고 이거를 확대 중동이라는 개념으로 썼어요. 중동을 더 넓게 보면 여기도 중동이다. 그래서 이제 아프가니스탄은 애매한 곳입니다. 중동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중앙아시아로도 볼 수도 있고 그러한 곳이 아프가니스탄인데 이 아프가니스탄을 우리가 중심으로 보기 전에 일단 중동이 왜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런 문제가 났는지 그 근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중동 북아프리카라고 우리가 부르는 지역을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북아프리카는 중동이라고 부르기엔 좀 애매하잖아요. 너무 완벽하게 북아프리카라고 딱 우리가 지정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학계에서는 중동 북아프리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걸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그래서 MENA, MENA라고 쓰고요. 제가 있는 서강대학교의 유로메나 연구소의 유로메나도 유럽과 이 지역을 교섭사를 연구하는 곳입니다. 네, 유로메나 연구소고요. 그리고 이 중동이라는 곳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 중동은 세계에서 가장 최초의 문화가 이루어진 곳이라고 봅니다. 세계 최초의 문화는 뭐 우리나라도 요즘 우리나라 문화가 더 오래됐다고 하시는 분, 주장하시는 분도 있지만 아직까지 세계사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으로 보는 것은 수메르 문명이죠. 지금의 이라크 쪽에 있는 것 수메르 문명을 가장 높게 보는데 뭐 기원전 5,000년, 뭐 4,000년, 그리고 이집트 이쪽까지 다 해서요. 이 중동 지역은 아주 오래된 지역입니다. 아주 오래된 지역이었고, 그리고 특히 우리가 중동과 많이 연관되는 곳이 이슬람인데, 이슬람 지역은 보통 우리가 622년에 이제 이슬람의 그 발흥이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7세기부터 지금까지 한 1400년 동안 이쪽 지역은 무슬림들이 역사의 주역으로 활동해왔던 곳인데, 과거가 굉장히 화려했죠. 그러니까 무슬림들의 힘이 대단히 강했습니다. 적어도 16세기, 17세기까지 굉장히 강했어요. 강하다 보니까 이 과거가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런데 18세기부터 들어왔으면서 힘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는 거의 모든 중동 국가들이 유럽의 식민지가 되거든요. 보호국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상황도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항상 불안한 곳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굉장히 찬란한데 현재는 불안하고 안정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미래도 불확실한 곳입니다. 예. 지도를 보시면은 지금 그 오른쪽 그 화면의 오른쪽에 있는 게 이 녹색으로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세계에서 무슬림이 퍼져 있는 지역이고요, 중심 지역들입니다. 물론 여기 지금 한국에도 있고 뭐 북아메리카도 있고 다 있지만 이게 핵심 지역이고, 여기서 그 지도 색깔에서 이 연한 곳이 이제 과거 구소련 지역이죠. 구소련 지역이다 보니까 약 지난 100년 동안 소련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이슬람의 색채가 다소 다른 지역보다는 연하고요. 그리고 진한 색깔이 있고 약간 덜 진한 색깔이 있죠. 진한 색깔은 보통 이제 시아파들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곳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약간 더 아주 좀 밝은 색깔은 순니.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쪽 지역들이 우리가 무슬림 지역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동을 보고요. 왼쪽은 좀 더 좁은 의미에서의 중동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인 관점을 가진 곳인데, 이쪽 지역은 총 뭐 더 나라도 많을 수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아랍어를 쓰는 국가는 22개국이고요. 아랍어를 쓰는 국가는 22개국입니다. 그리고 아랍어를 쓰지 않는 국가를 5국까지 포함하면 더 많기도 합니다만은 27개국, 28개국 이렇게 본다면 이 중동 지역은 중동 북아프리카는 언어 문화권으로 일단 나눌 수가 있어요.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아랍어냐 비아랍어냐라고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이슬람 문화냐 이슬람 문화가 아니냐로 나눌 수 있고요. 그래서 나눠보면은 다시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은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는 석유 의존 경제겠죠. 그리고 석유가 안 나는 나라들은 당연히 다변화 경제라고 부르지만, 사실 석유가 안 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다변화 경제로 얘기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국가는 우리가 왕이 있는 나라가 있고 대통령, 이렇게 공화정이 있는 나라가 있죠. 국민의 투표로 해서 지도자를 뽑는 공화정이 있는가 하면 세스 왕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정과 공화정으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하고 가장 관계가 많은 나라는 석유가 많이 나고 왕정 국가인 소위 말해서 걸프 협력 회의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페르시아만이라고 부르는 지역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가나다 순으로 하면 바레인, 가장 조그만 나라입니다. 가장 센 나라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죠.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하면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두바이가 있는 곳이 아랍에미레이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만, 그리고 카타르, 쿠웨이트, 이 6나라가 아랍, 이슬람, 그리고 정치 경제적으로 굉장히 비슷하다 해서 한 묶음을 서로 블락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GCC고 우리하고 가장 경제 관계가 많고 국민 소득도 비슷하고요. 전체 국민 소득도 비슷합니다. 근데 단 우리하고 굉장히 큰 차이는 여기는 석유 의존 경제예요. 석유 의존 경제라는 것은 석유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동 지역에서 석유가 나는 나라들은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도 석유가 많이 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는 석유가 안 났으면 좋겠어요. 네, 석유가 안 나기 때문에 우리가 발전하거든요. 이 석유가 나는 나라들은 석유값에 따라서 국가 경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세울 때 만약에 서울시 예산을 세운다 그러면 서울시가 국민들한테 걷는 세금, 시민들한테 걷는 세금이 얼마고 이런 거 해가지고 내년 예산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는 내년에 유가를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워요. 만약에 유가가 올라가면 고맙지만 유가가 떨어지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지금은 어느 시대입니까? 석유를 잘 안 쓰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쪽 나라들이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나라들에서 이제 드디어 부가가치세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걷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는 우리도 못 살겠다 해서 다변화 경제, 석유 아닌 다른 경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나라들이 처음부터 석유를 가지고 산업을 했었다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피해가 컸을 겁니다. 그러니까 석유 화학 산업은 이쪽에서 다 성공했었을 테니까요. 예, 예를 들면 바가지 같은 경우에도 플라스틱 제품이니까 석유 화학 제품이잖아요. 만약 이쪽 나라에서 만들면 우리보다 10배는 더 싸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력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가 이제 그런 단계를 다 넘은 상태에서 우리는 더 고부가 가치의 석유 화학 산업으로 가고 있지만 이쪽에서는 이제 아직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공화정은 석유가 많이 나는 곳입니다. 이쪽에서 공화정도요. 리비아, 이라크, 알제리, 예. 그리고 이제 아랍어를 쓰지 않지만 이슬람 문화권인 이란. 이 나라들의 특징은 공화정이에요. 그런데 전부 다 이름을 딱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뭔가 굉장히 불안한 느낌이 들죠.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합니다. 네, 공화정. 왜냐하면 중동의 특징은 공화정이든 왕정이든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왕정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영국이나 일본처럼 왕이 군림을 하되 통치하지 않는 입헌 군주제가 아니라 여기는 왕이 직접 통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절대 왕정 제도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대통령도 국민들이 뽑긴 하지만 한 번 대통령 되면 잘 안 내려가거든요. 예. 그래서 그 2011년 아랍의 봄 전에 아랍의 봄 때 많은 독재자들이 무너졌는데 예를 들면 모바라크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11년 30년 동안 집권을 했고요. 30년, 40년은 기본적으로 집권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동 사람들이 가끔 얘기하는 게 내가 태어났을 때 본 대통령이 죽을 때도 내가 죽을 때도 본 대통령이다. 이런 말까지 자주적으로 하는 게 바로 그런 경우인데 이렇게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다변화 경제는 역시 마치는 거로 왕정과 공화정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석유가 잘 안 나기 때문에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이쪽은 많은 부분에서 석유 우전 경제의 국가들의 인력을 송출하거나 거기서 벌어온 돈으로 많이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아랍어권을 든다면 이란이 있고 아프가니스탄, 터키, 파키스탄은 비아랍어권인데 이슬람 문화권이고요.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은 일단 아랍어를 쓰는 곳이 아닙니다. 이란도 아랍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란어를 씁니다. 터키도 터키어를 쓰죠. 파키스탄도 우르두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아랍어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아랍도 아니고 이슬람도 아닌 곳은 이스라엘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스라엘도 사실 아랍어가 안 통하느냐?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국민의 3분의 1 정도는 아랍어를 쓰는 국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참 애매한 입장인데 아무튼 이렇게 중동 국가를 우리가 보면은 27개 국가 더 많게도 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뭐 언급하지 않은 나라들까지 하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중앙아시아를 제가 지금 포함하지 않았어요. 중앙아시아를 포함하면 더 많아집니다. 중앙아시아를 더 포함하면 많아지는데 그럼 이제 터키어권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30개국이 넘어가죠. 그래서 이 중동에는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있고 중앙아시아까지 하면 30개국이 넘어가고 그리고 이슬람 문화만 가지고 이슬람 문화가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는 나라끼리 우리 힘을 합쳐서 한번 뭔가를 만들어 보자 한 게 이제 OIC라고 세계 이슬람 문화 조직이 있는데요. 여기는 회원국이 57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과 관계된 국가들이 전 세계는 57개국이 된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그 나라들이 국제사회에서 미치는 정치적 영향력은 적지만 그래도 우리가 전 세계에 이렇게 무슬림들이 많다는 것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지역은 석유 원유가 굉장히 많다는 걸 제가 상징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원유 확인 매장량을 2018년 기준으로 오페크 기준으로 해보면은 1등부터 10등 사이에 거의 반이 우리가 말하는 중동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고요. 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스도 1등부터 10등까지 거의 반이 중동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연가스와 보통 이제 석유가 나면 가스가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자원시장이죠. 그런데 이제 이 중동의 석유는 천연가스와 이런 건 다 있었지만 이거를 발견하고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데는 석유가 했거든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는 스스로가 그거를 발전시키는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우리보다는 좀 뒤처진 상황이 됐고 경제적으로 아직까지 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제 석유를 좀 보시겠는데요. 석유가 지금 왼쪽 사진을 보시면 왼쪽이 지금 그게 1908년 이란의 마스제데 솔레이만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영국이 처음으로 석유를 시추를 성공합니다. 네, 아주 힘들게 해서 시추에 성공을 하죠. 약 15m가 되는 그 석유 기둥이 올라오면서 석유를 뽑아냅니다. 이 석유가 바로 이제 중동이 석유 열강의 먹잇감이 되는 최초의 사건입니다. 1908년 영국이 마스제데 솔레이만, 이란의 마스제데 솔레이만의 석유를 생산한 이후부터 중동은 세계 강국의 먹잇감이 되죠. 그리고 바로 요 마스제데 솔레이만의 석유를 발견하고 생산하고 했던 회사가 앵글로 이라니안 오일 컴퍼니거든요. 그게 바로 지금의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BP입니다. 네, BP가 바로 이 전신이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쪽 지역을 석유를 장악했고 나중에 이제 미국이 장악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커피를 마실 때 빨대를 두고 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빨대가 이 시추공이에요. 시추공을 따라서 밑에 담겨져 있는 커피통 안에 있는 커피가 빨아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방법은 매장이 돼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빨대를 꽂아가지고 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전통적인 석유 생산 방식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생산을 해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질학자들이 석유가 밑에 저장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더 깊숙한 층에 가보면은 그러니까 수직이 아니라 수평으로, 지금 오른쪽 그림 보이시죠? 수평으로 이 암석층에 석유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뽑아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죠. 그냥 빨대를 가지고 뽑아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집어넣어서 옆으로 파이프를 빼서 그걸 뽑아내는데 그걸 어떻게 뽑아내냐 이거죠. 이게 셰일유거든요. 셰일층이거든요. 이 셰일층에 석유가 있다는 걸 알지만 뽑아낼 방법이 없었는데 미국이 이거를 발견합니다. 미국이 이 석유를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해요. 이게 소위 말하면 프래킹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강력하게 물로 충격을 줘가지고 물과 화학용품을 충격을 주면 그 틈에 균열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 석유가 모일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뽑아내는 방법으로 석유를 뽑아냅니다. 이 질은 나쁘지 않아요. 질이 나쁘지 않고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미국이 많이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지금은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세계에서 제일 많이 석유를 생산하는 국가는 그동안은 사우디아라비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고의 석유 생산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 바로 이 점입니다. 제가 지금 아주 장황하게 서론을 말씀드리는 게 아프가니스탄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이 석유가 풍부해졌습니다. 미국이 석유가 풍부해지면 이제 미국이 중동에 굳이 목을 매달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이건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자기 재임 중에 우리 미국은 앞으로 100년을 쓸 천연가스가 있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 국민들에게. 미국은 이제 자원 독립국이 된 겁니다. 사실 미국이 원래 석유가 더 났었죠. 중동에 석유 나기 전부터 미국 펜실베니아 오일 크릭이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이 시추공이라는 것도 서가지고 석유를 뽑았던 곳이 미국의 펜실베니아 오일 크릭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석유가 이제 고갈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미국이 결정적으로 미국의 큰 사건이 뭐냐면 1973년 아랍 이스라엘 전쟁입니다. 73년 아랍 이스라엘 전쟁 때 이 석유 산유국들이 아랍의 산유국들이 전쟁에는 참가하지 않더라도 이스라엘 편은 들은 나라에게는 석유를 팔지 않겠다고 하면서 73년에 석유 수출 금지를 해버리죠. 그래서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석유 파동을 겪게 됩니다. 그때 미국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이 자국에 나온 석유를 세계에 팔았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러다간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석유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77년부터는 석유 판매를 금지했죠.
석유 수출 금지를 미국이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나온 석유는 미국 내에 비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유가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두바이유가 얼마고, 미국 텍사스 중진유가 얼마고, 브렌트유가 얼마고, 보통 세 가지 가격으로 나오거든요. 이 텍사스 중진유, 이게 미국에서 나는 거지만 안 팔았던 석유였어요. 그런데 미국이 이제 석유가 넘치니까 드디어 금수령을 풀었습니다. 그때 푼 게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자, 이건 무슨 의미냐? 이제 미국이 중동에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석유 때문에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석유 때문에 있었어요.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왔었던 사성 장군 출신 웨슬리 클락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석유 없는 중동은 아프리카다. 제가 뭐 아프리카를 비하해서 하는 말은 아니고요. 당시에 이제 우리가 보통 아프리카는 그때만 해도 뭐 자원도 없고 그러니까 뭐 도와주기만 해야 되고 뭐 먹을 것도 없으니까 많은 나라들이 관심 안 가졌던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난민으로 기아로 죽어갔지 않습니까? 예. 중동도 그럴 곳인데 석유 때문에 그러지 않았다 이거죠. 석유 때문에 중동이 중요했는데 이제 석유가 미국이 그렇게 원하는 만큼 필요가 없게 된 상황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드리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때 무슨 말을 했냐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면서 우리 미국이 사우디에다가 이렇게 많은 그 사우디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사우디가 도대체 우리한테 해주는 게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사우디에서 파는 석유 안 사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미국이 사우디에서 석유를 수입을 해왔는데 안 사겠다라는 겁니다. 사우디가 사우디가 수출하는 그 양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게 1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우디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제 막 트럼프 대통령을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 달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럼 여러분 좀 의아하실 거예요. 아니, 뭐 사우디 석유 안 산다면 다른 나라를 찾으면 되지. 뭘 그렇게 벌벌 떨 필요가 있냐 그러는데 그거는 석유 산업의 특징을 잘 모르셔서 그래요. 석유 산업은 장기 계약을 하거든요. 한 번 놓친 고객은 다시 찾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요. 석유값이 떨어지면 세계 석유 수출기구 국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야, 석유값이 너무 낮으니까 좀 올리자. 그럼 올리려면 뭡니까? 생산을 줄여야 되죠. 예. 그래서 다 동의를 해요. 그래, 생산을 줄이자. 예. 그런데 뭐가 합의가 안 되는 줄 아세요? 자, 그러면 누가 얼만큼 줄일래? 다 나는 안 줄이고 너 줄이라 이거죠. 왜냐하면 줄이는 만큼 고객이 떨어져요. 한 번 놓친 고객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의 11%는 더군다나 미국이라는 중차대한 국가가 사우디한테 그러니까 사우디에서 뭐라고 설득을 하냐면 미국같이 이렇게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이렇게 하면은 경제가 흔들리고 그건 좋은 게 아니다라면서 계속 설득을 한 그러한 사건도 있었어요. 자, 미국은 어쨌든 이제는 셰일유를 생산을 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 생산국이 됐습니다. 우리도 이제 미국으로부터 석유를 한 10% 정도는 수입하거든요. 우리도 다변화시켜가지고요. 우리는 보통 중동에서 최소 60%는 가져오는데 지금도 70%, 80%까지 가기도 합니다만은 많은 부분에서 미국 쪽으로 돌렸습니다. 우리가 다변화를 시켜야 되니까요. 그런데 미국이 그렇다면은 중동에 관심을 덜 갖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미국은 무엇을 하기를 원할까요? 네. 바로 금방 이해하셨겠죠? 중국입니다. 예. 미국은 이제 중국이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 중국이 불편하기 시작한데요. 왜냐하면 중국이 너무 잘 나가는 나라가 됐습니다. 잘 나가는 나라가 됐고요. 그래서 미국의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거는 그 중동의 석유가 이 세계 어떻게 흘러가는가, 세계 석유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상당히 그 두꺼운 연한 연두색이 우리나라 쪽으로 오는 중동의 석유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중동에 대해서 손을 떼면서 중국을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이따가 얘기할게요. 제가 이제 이 파일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중동에서는 미국이 중동에서의 중심지를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미국이 셰일유를 생산을 하니까 석유값이 당연히 정신을 못 차리게 떨어지죠. 네. 근데 이제 보통은요 셰일유가 생산하는데 생산 단가가 더 높거든요.
생산 단가가 더 높고, 그래서 보통 배럴당 60달러가 되면은 60달러 이하로 내려가면 셰일유 생산하는 사람이 생산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파산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석유를 파는 나라에서 석유값을 일부러 막 낮췄죠. 셰일유를 생산하는 그 업자들이 망하라고. 예.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셰일유를 생산하는 단가가 갈수록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생산이 많이 되는 나라들이 석유값을 막 낮추다 보니까 심지어는 2011년, 13년 이쯤에는 석유값이 아시다시피 배럴당 20달러, 30달러까지도 갔어요. 네. 그런데 중동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배럴당 60달러가 돼야지만이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돈이 되거든요.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셰일유가 이제 강력한 경쟁자로 나와가지고 이 원가 경쟁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 전통적으로 석유를 생산하는 국가들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석유만 갖고는 먹고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뭐 많은 경우에 자꾸만 재생에너지 얘기하고 전기차 얘기하고 수소차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전기차, 수소차 등 자동차가 세계 석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러나 그게 굉장한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정유 회사들도 자꾸만 이제 그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시작하거든요. 재생에너지로. 그러니까 중동 국가들도 큰일 난 겁니다. 옛날처럼 그냥 쉽게 나와서 석유를 팔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면 바꿔야 되겠다 해서 막 각 나라들마다 우리하고 가장 관계가 많은 이 산유 국가들이 새로운 경제 비전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뭐 우후죽순처럼 2030, 2035, 뭐 2040 이런 개선을 해요. 나라를 바꾸겠다. 궁극적인 내용은 뭐냐면 국가 경제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석유 중심에서 다른 걸로. 예, 그러한 지금 엄청난 변화가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바이 같은 경우에도 가보면은 뭐 이렇게 우리나라 마치 70년대 국가 발전 구호를 막 써놓은 것처럼 산업 다각화는 뭐 우리 국가의 지향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써놔요. 산업 다각화. 그러니까 석유만 아니라 다른 걸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경쟁이 일어나고 지금 그리고 또 이 어려움에서 성공한 한국을 배워야겠다는 그러한 움직임도 중동 지역에서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계 질서 속 중동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석유 의존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중동의 석유를 대단히 많이 의존했던 미국이 이제 자가 발전이 되면서 중동에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중국으로 눈길을 향합니다. 이거는 아주 거대한 흐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현실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드러난 것은 오바마 행정부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처음으로 아시아 회기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이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썼던 말이죠. 피보트 에이시아, 아시아로 돌아가겠다. 네, 아시아로 돌아가겠다는 얘기는 좀 멋있는 말이고요. 그걸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중국 봉쇄 정책입니다. China Containment Policy. 예, 중국 봉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혼자 2차 세계대전의 승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괜히 소련과 같이 하는 바람에 놓쳤고, 소련은 미국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다 숟갈을 얹고 그로부터 약 50년 동안 미국과 냉전이라는 어마어마한 경쟁을 했고, 그러니까 미국은 혼자 다 끝낼 수 있는 전쟁을 소련과 같이 나누면서 하면서 전쟁 후에 소련과 냉전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희생을 치러했다. 결국 냉전에서 미국이 이기긴 했지만 이제 돌이켜 보니까 세계의 그 시장에 값싼 물건을 공급한 생산 기지로서 중국이 존재하길 바랬는데 중국이 그걸 넘어서서 미국과 대등한 자리로 올라온다는 건 이건 더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차이나 컨테인먼트 팔러시를 피보트 에이시아라는 말로 바꾸면서 소위 말해서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이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중동에서 발을 빼기 시작합니다. 중동에서 발을 빼기 시작했는데 요걸 이제 발목을 잡았던 게
자 아시다시피 IS가 일어났죠. 2014년에요. 그래서 이제 테러 전쟁을 한다고 거기서 좀 발목이 잡혔어요. 2013년부터 테러범들을 어느 정도 소멸할 때까지. 그리고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된 상태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는 아예 노골적으로 더 강화를 했죠. 그러니까 중동에서는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고요. 발을 빼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적인 미국 대통령과는 달리 쉽게 말하면 외교를 하지 않고 장사를 했죠. 예. 그러니까 딜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경제 시장에서는 소통할 수 있는 얘기지만 국제 사회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많이 인심을 잃었죠. 많이 인심을 잃었고, 그리고 미국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그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자신감들이 주변 동맹국들이 다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유럽도 미국을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존재로 보게 되고요. 여러 나라에서 그러한 균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들었으면서 흔들흔들거렸고,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딜을 하고 있는 사이에 원칙 없이 딜을 하고 있는 사이에 중동 국가들도 흔들리기 시작하죠. 친미 국가들도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가 다시 회귀를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특징은 뭐냐면 한 번 내 친구는 영원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 중동의 독재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독재자인데요. 한때는 미국 편을 들었는데 미국 편을 들으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미국은 편을 들어서 같이 친하게 지내면 미국은 자꾸만 너 인권이 어떠니 민주주의 어떠니 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얘기를 하는데, 러시아는 내가 뭐를 하든 간에 안 하든 간에 나를 끝까지 친구로 아무 말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러시아를 더 좋아할 수밖에 없죠. 러시아의 그 기세가 등등해집니다. 중동에서. 근데 어차피 미국은 이제 중동을 떠나려고 하고 있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좀 이걸 고쳐보겠다 하고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 때 그 국방부 장관이었던 제임스 매티스, 전 해병대 사령관이었죠. 제임스 매티스 장군이 대단한 사람인데요. 군인으로서 별명이 미친 개입니다. 한 번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상대가 전쟁이 끝났다고 할 때까지는 전쟁이 끝난 게 아니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긴 사람이고요. 상대방을 끝까지 몰아붙여서 별명이 미친 개고, 그다음에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수도승이에요. 예. 근데 이분이 그 트럼프 대통령과 싸웠던 게 바로 그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신은 지금 우리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동맹의 가치를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예. 동맹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겠냐. 나는 당신처럼 우리 미국이 세계 경찰이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세계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동맹의 힘이 있었다. 그게 이제 바로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은 이제 동맹을 좀 중요시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아무튼 미국은 단계적으로 중동 떠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중국을 잡기 위한 거죠. 아시아 태평양 오는 거고, 그리고 중동에서 나오려고 그러니까 가장 걸리는 게 뭐냐면 이란이 제일 걸려요. 마음에 제일 걸리는 겁니다. 이란이 너무 세기 때문에 혹시라도 문제가 될까봐 이란과 어떻게 해서 세력 균형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란과 맞설 수 있는 세력 균형 작업들을 트럼프 때도 했고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뭐 변수들 있지 않습니까? 뭐 사드 배치라든지 이런 것도 다 이러한 아주 일관적인 흐름 속에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의 중동은 이건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너 미국을 원해? 그럼 돈 내 이거고요. Pay as you go. 돈 내. 네가 낸 만큼 가는 거야 이거고요. 바이든은 당신이 아는 미국이 돌아왔답니다. America is back. 여러분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미국, 그 미국이 돌아왔다. 나는 이제 그 미국, 여러분들이 낯설었던 4년 동안 낯설었던 미국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이 알고 있는 미국을 우리가 돌리겠다. 외교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서 민주주의, 인권, 다자 협의라는 것을 전통적인 가치를 내세우면서 이제 외교로 들어오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중동은 최우선 정책에서 후퇴를 하고 이 중국을 봉쇄하는 작전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차이점은 외교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워낙 외교관으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외교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그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관계는 이어갑니다. GCC 요건 다 보시면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란과의 관계도 처음에는 오바마 때 이란과 핵 협상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 때 와가지고는 그게 어긋났죠. 그러면서 B팀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란 폭격할지도 모른다는 사람들, 미국이 당시에 볼튼,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빈 살만, 그런 UAE의 빈 자이드, 이런 B자로 시작하는 4명이 해가지고 이란에서 이 사람들 B팀이라고 불렀어요. 이란을 공격하려고 한다. 이게 트럼프 때는 굉장히 이란과 호전적인 작전을 했고,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란과 맞설 수 있는 힘을 하기 위해서 아랍과 이스라엘을 화해시켜가지고 백악관에서 이란,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제 이란에 맞설 수 있는 힘을 찾은 거죠. 즉 미국이 이제 중동에서 발을 빼고 있을 때 중동 지역에서의 세력 균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만드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미국이 무려 2001년부터 9.11 테러의 주범인,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오른쪽에 오바마 빈 라덴을 잡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2001년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오사마 빈 라덴이 2011년 5월 2일에 미국이 결국에는 살해를 하는데요. 2001년에 오바마를 잡기 위해서 들어갔지만 사실은 나올 기회를 놓쳤습니다. 나올 기회를 놓쳤고, 그러면서 미국이 무려 이번 2021년 8월 30 또는 31일 날 철수를 하는데요. 20년 동안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왜 나왔느냐? 더 이상 아프가니스탄에서 발목을 잡히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큰 중동 전략, 중동에서 조용히 발빼기, 천천히 발빼기 전략이 하나입니다. 여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때 당시 미국의 반대편에 있던 이 탈레반 정권과 협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협상하는 조건이 뭐냐면요. 사실 이제 미국이 실수한 거라고 이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미국이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리고 2001년에 들어가서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렸고, 그리고 미국이 주도가 돼서 새로운 민주정부를 세웠는데, 그 정부하고 셋이서 같이 협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배제를 하고 탈레반과 직접 협상을 했습니다. 이제 이 점에 대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오랫동안 정보장관을 했던 투르키 왕자 같은 경우에는 이건 미국이 가장 큰 실수다. 미국이 세워놓은 정부의 적인 탈레반과 직접 협상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미국이 세워놓은 정부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가장 큰 실수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탈레반과 미국이 협상을 하면서 무엇을 원했냐면, 미국은 탈레반에게 이 아프가니스탄을 거점으로 삼아서 테러리스트들이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을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을 내세워요. 그 조건을 충족하면 미국은 철수를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군 철수와 동맹국 공격, 테러 원상 기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미국은 철수를 하고요. 자연스럽게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접수를 합니다.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21년 8월 15일 날 탈레반의 군들이 수도 카불에 입성을 하죠. 그런데 미국이 그러면 왜 빠졌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미국 고위관리가 한 얘기입니다. 익명의 고위관리가 한 얘기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에게 아프가니스탄은 더 이상 위험한 곳이 아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가는 중국, 러시아, 시리아, 북한 네 나라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은 더 이상 미국의 본토를 공격할 만한 능력이 없는 나라라고 우리가 보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그런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본토의 국가를 공격할 위험한 나라는 시리아 쪽과 그리고 예멘 쪽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을 뺍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프가니스탄이 혼란스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이 왜 혼란스럽게 되는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좀 이해를 못 하시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언론에서 그동안 얘기한 게 좀 과장된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뭐 주한미군과 연계시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군의 능력과 아프간군 능력은 달라요. 아프간군 능력 완전히 다르고요. 만약에 미국이 한국군 같은 능력을 아프간에 있었으면 이미 빠졌겠죠. 이미 빠지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는 우리하고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환경의 국가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국민 구성이 어마어마하게 우리하고 달라요. 여기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공식 언어가 2개고요. 그리고 이 나라에서 쓰는 언어만 10개 정도가 넘어요. 사람들도 지금 탈레반의 주축이 되는 파슈툰족이 한 40% 정도 이상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타직족이 한 30%, 뭐 또 통계에 따라서는 자기네들도 40%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리고 우즈벡족이 한 10%, 하자라가 한 10%, 그리고 그 외의 종족까지 해서 총 14개 정도의 종족들이 국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도 달라요.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사는 곳이 다르면 따로따로 독립하면 되지. 근데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요. 우리가 흔히 농담 삼아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부부가요, 사이는 나빠요.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이혼하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사이는 좋지도 않은데 이혼하고 싶지도 않은 그러한 부부. 바로 그게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이 사람들이 서로 사이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따로 살림을 하고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국가를 만들겠다라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비극은, 이 나라의 비극은, 가장 큰 비극은 사실은 우리하고 비슷한 부분은 이 지정학적인 조건입니다. 이 지정학적인 조건인데,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을 부를 때 2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요,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신 분 중에서 불교 신자분들이 계신다면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요. 밀린다 팡하, 또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미린다 팡하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이제 종교를 공부했기 때문에 불교 개론에서 미린다 팡하가 필독도서였어요. 유마경하고 미린다 팡하를 반드시 읽고 독학을 썼어야 되는데, 미린다 팡하, 요즘은 그게 미린다 왕문경으로 번역돼서 지금도 팔고 있습니다. 이 미린다가 뭐냐면 지금 아프가니스탄 쪽을 지배했었던 그리스 왕 이름입니다. 메난드로스 왕이 이름이거든요. 메난드로스 왕이 불교 승려인 나가세나와 주고받은 응답을, 그러니까 나가세나가 왕에게 불교를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불교를 아주 정확하게 가르치는, 읽으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요게 나오는 지역입니다. 이 아프가니스탄 지역이.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이 우리가 먼 지역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그 바미안 석불이 있잖아요. 세계에서 굉장히 그 위대한 석불이라고 얘기했던 거, 탈레반이 부신 거, 거기도 저기 있었고요.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왕호 청축 국전을 쓴 우리 해초도 여기를 갔다 온 분입니다. 해초도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아프가니스탄을. 그래서 이 아프가니스탄은 우리 역사에서도 그닥 그렇게 떨어진 곳은 아니고 우리가 불교의 통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지역이 일단 주변 국가들이, 이 나라를 싸고 있는 나라들이 6나라입니다. 중국, 파키스탄, 이란,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6나라가 있고요. 그리고 오랜 역사 속에서 많은 정복자들이 여기를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부터, 그리고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알렉산드로스 대왕도 여기를 정복했고요. 그 이후에 이슬람이 여기 정복을 했고, 징기스칸이 정복을 했고, 티무르도 정복했고, 바브르도 정복했고, 그래서 정복자들이 거의 다 거쳐간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부르는 이름 중에 하나가 정복의 고속도로라고 부릅니다. 정복자의 고속도로. 그런데 또 이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대단히 또 용맹한 사람들이기도 하고, 그 지형이 어마어마하게 산악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전 국토의 75%가 산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죠. 우리나라도 70%인데 뭐 75% 정도야. 그러는데 우리하고 산의 규모가 다릅니다. 여기는 해발 2,000m 산이 국토의 50%를 넘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보통 5,000에서 7,000m에서 7,000m의 높이인 힌두쿠시 산맥이 국가 가운데를 지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험한 곳이죠. 험한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를 정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영국도 여기를 정복하다 실패했고요. 뭐 정복은 뭐 세 번 전쟁에서 2번은 이거 한 번은 패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다음에 러시아도 소련도 여기를 침공했다가 결국에는 10년 만에 나갔고요. 근데 미국까지 이번에 나가다 보니까 이제 흔히 부르는 이름 중에 하나가 제국의 무덤이라고 그러죠. 예. 근데 이제 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곳이죠. 그런데 지금 다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탈레반이거든요. 탈레반이 그런데 왜 정권을 잡았는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 돌려볼게요, 역사를요. 이 탈레반은요, 학생이라는 뜻입니다. 학생들, 탈레반은 복수예요. 예. 이 사람들이 주축이 되는 게 파슈툰족 사람들인데 이 탈레반은 학생들이라는 뜻이고 학생은 어떤 학생이냐면 종교 학생들이에요. 종교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그러니까 이슬람은 뭐 그리스도교나 불교처럼 성직자가 따로 되는 단계가 있는 그러한 과정이 있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뭐 안수를 준다든지 계를 받는다든지 그런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학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예배도 인도하고 그러면 일종의 종교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는 건데요. 예배도 인도하고 사람들 상담도 해주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닌 학교를 우리가 마드라사 신학교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학생들을 학생들이라고 합니다. 학생.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은 지금은 잘 믿겨지지 않지만 근대에 들어와 가지고 가장 먼저 근대화를 한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예, 그래서 여성들의 복장도 자유로운 사진들도 많이 있고 물론 뭐 그게 대도시에 국한되어 있긴 했지만요. 그래서 세속적으로 엘리트들이 많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학생들이라고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실은 집안에 조금 돈이 있고 괜찮은 집 사람들은 아이들을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거기를 다 세속 교육을 시키죠. 그러니까 신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사회 하층 구조를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이 주로 신학교를 갔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리고 그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근대 교육이 아니죠. 예, 종교 교육이니까 예, 경전 읽고 외우고 하는 그런 교육들이니까. 근데 이 아프가니스탄의 비극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요. 1978년에 공산혁명이 일어납니다. 공산당 혁명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73년에 공화정이 됐는데 왕정에서 공화정이 됐고 그리고 그 왕정에서부터 열심히 교육제도를 활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73년에 공화정이 됐는데 78년에 자생적인 공산주의자들이 공산혁명을 일으켜요. 이 혁명이 일어나니까 러시아, 당시 소련도 깜짝 놀랐어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그런데 공산혁명이 일어났는데 공산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공산혁명을 일어난 사람들이 두 파로 나뉘어요. 파벌싸움이 납니다. 한쪽은 어떤 생각이냐면 아직 우리 아프가니스탄은 너무 가난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산주의 혁명 이론이 적용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 혁명을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온건파가 있는가 하면 아니다. 무조건 가야 된다고 강경파가 있었는데 둘이 싸우게 되죠. 그래서 결국 강경파가 온건파를 숙청하고 정권을 잡고 그러다 보면 국민들이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국민들의 저항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 왜냐하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말은 겉으로는 얘기 안 하더라도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무슬림이라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국가 이름도 그전에는 이슬라믹 리퍼블릭 오브 아프가니스탄이에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국가 이름에 이슬람익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거는 뭐 이란이나 이런 나라들처럼 그렇게 이슬람을 굉장히 막 엄격하게 하는 나라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우리가 무슬림이고 우리가 이슬람을 믿으니까 우리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다스리는 나라니까 이슬람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프가니스탄은 옆에 있는 파키스탄이나 이란과는 달라요. 이란과 파키스탄은 이슬람이라는 것을 반드시 세우겠다는 확고한
그러한 목표를 가진 나라들이에요. 헌법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은 그러진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슬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그런데 이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이슬람에 대한 것을 종교에 반대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그게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 지역에서 반발이 나오기 시작하고, 반발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문제가 복잡해져요. 거기다가 이제 소련은 자기네들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왔으니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와주죠. 도와주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는 게 뭐가 생기냐면 미국이 이제 불안하기 시작해요. 아시다시피 당시는 냉전의 절정에 이르던 시기지 않습니까? 79년으로 갑니다. 그래 미국에서도 이게 불안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당시에 이미 베트남에서 굉장히 큰 치욕을 맛보고 왔던 때고, 근데 소련이 점차적으로 이 아프가니스탄 지역에 영향력을 갖게 되면 아프가니스탄 지역 자체가 완전하게 그 내륙에 둘러싸인 국가거든요. 내륙 국가거든요. 그런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 소련이 미국의 사활적인 이해가 있는 중동 석유가 있는 중동 쪽으로 내려오려면 아프가니스탄을 차지하면 쉽게 내려올 수 있어요. 인도양이나 페르시아만으로 갈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통로죠. 그런데 이게 소련의 영향권에 들어갔다고 해서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불안한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내에 있는 반군들을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반군들을 지원했고요. 그리고 소련은 이 아프가니스탄 내의 정권의 그 다툼에서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숙청당한 쪽을 도우면서 이들을 돕기 위해서 79년 12월 24일에 아프가니스탄 군사작전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갔던 그 소련이 내세운 이유는 전에 아프가니스탄과 맺었던 소련과 아프가니스탄 우호 조약을 지키기 위해서 간다고 그랬고, 또 다른 말로 뭐 했냐면 미국의 음모를 분쇄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을 아무도 믿지 않았죠. 미국이 무슨 음모를 분쇄하냐, 미국이 무슨 음모가 있다고. 그런데 요거는 1990년에 당시 미국 안보보좌관이었던 브레진스키가 그 말을 해요. 네, 우리가 했다. 네, 미국은 이 아프가니스탄 전쟁 나기 6개월 전부터 반군들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카터 대통령이 그때 7월 달에 그 지원하라는 명령서에 서명을 했다. 그건 맞다. 예. 근데 우리가 했던 거는 사실 소련이 침공을 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소련을 괴롭히기 위해서 한 건데, 소련이 쉽게 말하면 미국이 쳐놓은 덫에 걸린 거죠. 예. 그러면서 소련이 국경을 넘는 날 브레진스키가 카터 대통령에 편지를 씁니다. 이제 소련에게 미국, 우리가 겪었던 베트남 전쟁을 겪게 해줄 좋은 기회가 됐다고. 네. 미국은 이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베트남에서 당한 것처럼 당하길 바랬던 거죠.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은요. 예, 결국은 그렇게 됐고요. 그런데 미국이 이제 그 소련이 침공을 한 다음에 난리가 났죠. 근데 소련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실 소련은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실익이 없다는 것은 사실 알고 있었어요. 알고는 있었는데, 근데 소련의 지도자들의 그 인식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지도자들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소련은 자신의 주변 국가들이 흔들리면은 자국이 흔들린다라는 그러한 망상에서 벗어나지를 못했고, 아프가니스탄을 그러한 거에 하나로 봤어요. 그런 거 하나로 봤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을 장악을 해야겠다고 본 거고. 그리고 주변 국가들은, 소련을 겪어봤던 나라들은 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소련은 특징은 뭐냐? 절대 정복한 곳에서 나가지 않는다. 쟤네들은 나가기 전에 꼭 위성 국가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소련이 절대 물러가지 않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85년에 소련의 지도자가 바뀌죠. 고르바체프로 바뀌면서, 고르바체프가 딱 보니까 이건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는 게 나오고, 그래서 그때부터 철군을 생각합니다. 철군을 생각하는데 다른 나라들은 그걸 믿질 않았죠. 그리고 철군을 생각했고,
그리고 미국은 86년부터 이 반군들에게 스팅어 미사일을 제공합니다. 이 어깨에다 견착해가지고 비행기 떨어뜨리는 거, 헬리콥터 떨어뜨리는 거. 2,300기 정도를 투입을 해가지고 성공을 하죠. 근데 궁극적으로 이제 소련은 거기서 더 이상 얻을 수 없는 전쟁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결국에는 79년에 들어갔던 전쟁을 89년에 이제 마지막으로 2월달에 철군을 합니다. 철군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미국이 지원을 했던 많은 반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미군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소련이 물러가면 이 반군들이 새로운 정권을 세우면 가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제 이게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은 소련을 무찌르고 소련이 세워놓은 정권을 대체할 정권을 세우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미국의 목적은 단 하나, 소련을 괴롭히는 거였습니다. 소련을 괴롭히는 거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산이 조각이 돼 있던 반군들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해가지고 무기를 줬지 이들이 같이 연합해서 훈련을 하거나 뭐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련군이 물러간 다음에도 친소련 공산 정권이 그대로 있었고요. 그리고 그 공산 정권과 그 반군들이 계속 싸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서 더 문제가 됐던 거는 바로 옆에 있던 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은요, 사실은 이 파키스탄의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금방 이해하실 것 같은데, 파키스탄은 원래 인도하고 분리된 나라지 않습니까? 1947년에. 그러니까 파키스탄은 우리는 무슬림이 대다수인 우리는 인도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없으니까 우리 무슬림만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 해서 만든 게 1947년 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의 가장 철천지 원수는 인도예요. 그런데 파키스탄은 인도와 싸우면서 여차하면은 몰릴 경우에 자신들이 피하고 반격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생각한 곳이 아프가니스탄입니다. 따라서 파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을 자신들이 장악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러한 작전으로 사실 지금까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국경은 재미있게도 영국이 그은 국경이거든요. 1893년에 파키스탄이 존재하지 않을 때 영국이 인도를 점령했었을 때 그은 국경입니다. 그걸 듀란드 라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프가니스탄은 단 한 번도 그걸 인정한 적이 없어요. 근데 재미있게도 지금 그게 이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국경이 됐는데 당연히 아프가니스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국경은 사이에 두고 지금 탈레반의 주축 세력인 파슈툰족들이 양쪽에 다 살고 있어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에 승리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파슈툰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과 싸우다가 파키스탄 넘어가 버리는 미국은 작전을 못하니까. 예. 그래서 이 파키스탄은 이 파키스탄 내에 있는 파슈툰이 독립할까 봐 걱정이거든요. 예, 걱정이고 혹시라도 파키스탄의 파슈툰과 아프가니스탄의 파슈툰이 하나가 돼서 국가를 만든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악몽이거든요. 파키스탄으로서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아프가니스탄을 장악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파키스탄은 자신들로부터 나간 나라가 하나 있죠. 방글라데시가 파키스탄에서 분리된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할지도 모른다. 또 인도가 그렇게 할지도 모른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 파키스탄이 궁극적으로 오늘날 탈레반이 승리하는데 역할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 그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편을 들면서도 동시에 탈레반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이렇듯이 주변 국가들이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지금 정면에 한 장짜리가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과 탈레반 외교 대표였던 당시 이 바라다르가 중국 텐진에서 만나가지고 협의하는 겁니다. 그럼 왜 중국은 탈레반과 협의를 해야 되느냐? 중국으로서는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아프가니스탄은 91km 정도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길어요. 길게 아프가니스탄 쪽으로 길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와한 해랑이라고 그러거든요. 와한 해랑. 해랑이라는 말은 이제 아주 좁은 길이라니까 우리 와한 골짜기라고 하시면 됩니다. 와한 골짜기. 또는 신문에서 와한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발음이 우리한테 없는 발음이에요. 와한. 그래서 와칸으로 쓰기도 하고 와한으로 쓰기도 하는데요. 이 와한
골짜기가 중국의 신장 지역과 연결됩니다. 신장 지역은 아시다시피 청나라가 1884년에 청나라가 장악한 곳이죠. 새로운 강토라는 뜻입니다. 예. 여기는 위구르 무슬림들이 사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 위구르 무슬림 독립운동이 있었고,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바로 건너 아프가니스탄 쪽에서 있었고, 이들이 이제 탈레반이 정권을 잡으니까 여기서 활발하게 해서 위구르 독립운동을 지지할까봐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머리 아프죠.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서 아프가니스탄을 곧 장악하게 될 탈레반을 만나서 결국 이 말하는 겁니다. 니네 그 중국 위구르 무슬림들 안 도와주면 우리도 너의 경제 지원하겠다라는 거고요. 예. 그리고 왼쪽 보시면 러시아 있죠. 그리고 그 위쪽엔 이란 쪽에서도 다 만났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다 고민입니다. 탈레반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있었을 때는 신경을 안 썼는데 이제 미국이 나가는 이 공백 상태에서는 주변 국가들이 오롯이 이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과 맞대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미국이 처음에 아프가니스탄에 침공했을 때 미국을 비난했었죠. 예, 그런데 이제 미국이 나간다니까 또 미국을 비난합니다. 무책임하다고. 예,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미국이 나간 자리를 그 자리를 다 다른 나라들이 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사실은 2009년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철군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예, 그런데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미국이 한 그 철군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미국이 어차피 어떤 나라도 탈레반이 다시 이 아프가니스탄 정권을 잡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 주변 국가들과 협의를 해서 연합체를 만들어 놓고 미국은 나오라고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미국이 주변 나라와 얘기하지 않고 그냥 나온 거죠. 그냥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주변 나라들이 이제 자구책을 해야 되는 거죠.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탈레반은 미국이 그 2차 세계대전 때 이오지마 섬에서 일본 이오지마 섬에서 승전기를 꽂았듯이 똑같은 미국이 그 정부군에게 제공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자기네들 똑같이 그 패러디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탈레반 국기가 이제 오른쪽은 아프가니스탄 국기고 왼쪽은 탈레반이 새롭게 만드는 국기입니다. 그 왼쪽은 자신들의 이슬람적인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슬람교의 신조 알라흐의 신을 놓고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도라는 그 문구를 국기로 쓰겠다고 내걸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마약 문제, 테러 문제, 인권 문제, 자원 그리고 통로, 이 아프가니스탄에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끝으로 제가 이 국제사회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 탈레반이라는 정권은 한마디만 더 말씀했습니다. 이들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극단주의의 특징은 그러니까 우리가 경전을 보면요, 세계 어떤 특히 그리스도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경전에서 경전이 쓰여진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기에 그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좋게 전해진 말인데 그 말을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 그대로 글자 그대로 쓰인 대로 번역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슬람 이전 사회에서는 여성에게 상속권이 없었어요. 여자들은 상속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슬람이 들어오면서 이슬람에서 여성에게 상속권을 줍니다. 근데 이게 상속권이 남성의 반이었어요. 근데 이거 혁명이에요. 반이든 어디든 간에 여성에게 상속권을 줬다는 건 굉장히 혁명입니다. 그러면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해야죠. 근데 지금 와가지고 그거를 여성에게 상속권을 반밖에 안 줬으니까 지금도 그 여성의 반밖에 안 주겠다. 그리고 여성들은 더 나아가서 여성들은 남자의 반밖에 못 받으니까 여성들은 남성보다 가치가 반밖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이제 극단주의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극단주의들이.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없고요. 그래서 이들이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아프가니스탄을 탈레반이 다스렸을 때는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은 말 그대로 지옥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지옥이 다시 재현될까 봐 국제사회가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탈레반이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전까지 지원 상태를 다 끄는 상태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아프간에서 어렵게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다시 이 아프가니스탄을 도와준다면 탈레반이 무엇보다도 개가천선을 해야겠죠. 예. 국제사회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새로운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국제사회가 인정할 만한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한다면 다시 국제사회가 지원을 하겠죠.
저도 그런 질문을 받았었어요. 외국인으로부터 한국에서는 이거 지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한국 정부도 그렇고 어느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우리의 기본적인 조건은 아프간에서 정상적인 통합 정부가 들어서야지. 그게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힘들다. 특히 우리 한국 국민들의 민주주의 의식이 얼마나 뛰어난데 우리가 그거 할 수 없다라는 걸 분명히 했고, 그건 정말 상식이 있는 나라라면 지금 전부 다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할 말은 너무 많은데요. 지금 시간이 다 된 것 같고, 그래서 질문도 있으실 것 같아서 잠시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네, 그러면 특별히 질문, 제가 너무 강의를 잘해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단점인데요.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완전히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건 아닙니다. 이 북쪽의 판주시리라는 계곡에는 저항군들이 있어요. 이 판주시리 쪽은 타직 사람들인데, 이 타직 사람들은 이 타지키스탄과 관계된 사람들인데 둘이 국가를 이루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계속 저항이 있습니다. 저항이 있어서 이 1996년에서 2001년까지 5년 동안 이쪽을 장악했을 때에도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을 100%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10%는 못했는데 바로 이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에서 여전히 지금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도 쉽게 무너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쪽에 이제 가장 큰 변수는 역시 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탈레반을 자신들의 장악하에 두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게 가장 불편한 나라가 인도입니다. 인도는 카슈미르라는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 카슈미르가 무슬림들이 대다수거든요. 근데 이게 인도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도의 가장 큰 고민은 이 카슈미르에 있는 극단주의자들과 이 탈레반 쪽의 극단주의자들이 하나가 돼서 공격을 하고 파키스탄을 위해서 공격을 해가면 인도로서는 가장 큰 재앙이거든요. 인도 그거 걱정하고 있는 거고요. 또 타지키스탄도 걱정하고 있는 거는 타지키스탄도 100년 동안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기, 소련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세속주의 정치가 굉장히 잘 자리 잡아 있고, 이쪽의 이슬람은 또 다른 지역의 이슬람과 또 달라요. 좀 더 이제 우리하고 굉장히 비슷한 사람들인데,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100년의 지배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반정부 쪽으로 들어서는데, 이 반정부 이슬람주의자들이 아프가니스탄 쪽으로 스며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탈레반과 힘을 합쳐가지고 타지키스탄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걱정도 있고, 또 우즈베키스탄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 국가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약과 테러를 대단히 걱정해요. 왜냐하면 세계 마약의 85%가 아프가니스탄에 나오고요. 옛날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냥 마약의 원재료만 팔았는데, 지금은 자기네들이 직접 제작을 해서 팔거든요. 부가가치가 높으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들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쪽 지역에서는 이제 러시아하고 결국 중국이 이쪽 아프가니스탄의 운명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강대국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탈레반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의 가장 큰 걱정은 뭐냐면 다시 미국이 이쪽으로 들어올까 봐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미국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나라가 우즈베키스탄이거든요. 우즈벡은 미국에게 좀 더 우호적이고, 그래서 이제 우즈벡을 계속 압력을 넣고 있어요. 우즈벡 너희들 혹시 그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쪽 지역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중국으로서도 숨통은 좀 트이죠. 미국이 압박하는 게 좀 사라지니까. 러시아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부딪히고 있는 곳이 많은데, 바로 이 아프가니스탄 지역에서도 그 한 부분이었고, 그리고 이제 동북아시아 쪽으로 지금 더 오고 있는 거죠.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제 상황을 우리가 면밀히 보면은 정말 지금 우리가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곧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대통령 선거를 통해 가지고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간에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제가 그 중요한 지도자로 보는 분이 한 분이 있는데요. 미국의 프랭클린 D 루즈벨트입니다. 이 루즈벨트가 영국과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를 두고 서로 충돌했었을 때 궁극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국왕이 양쪽의 수장을 다 만납니다. 루즈벨트와 처칠을 다 만납니다. 그런데 사우디 국왕은 누구를 더 좋아했겠습니까? 루즈벨트를 더 좋아했습니다. 이유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겸손함. 그리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루즈벨트 대단했습니다. 루즈벨트한테 흠뻑 빠진 것은 루즈벨트가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루즈벨트가 다리를 절거든요. 소아마비로. 그런데 사우디 국왕이 다리를 하나 못 씁니다. 전쟁에서 다쳐서요. 그 국왕을 위해서 휠체어를 내주고 눈높이에 맞춰서 앉아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러니까 그 국왕에 휠체어를 줬는데 워낙 국왕이 등치가 좋기 때문에 루즈벨트가 준 휠체어 안 줄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박물관에 두고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이게 루즈벨트가 준 거다. 그런데 이 루즈벨트가 이 국왕을 만났다는 걸 알고 처칠도 놀래가지고 국왕을 만나러 갔는데 영국은 뭘 줬는지 아세요? 롤스로이스를 줬습니다. 롤스로이스 자동차. 어마어마하게 좋은 자동차를 줬어요. 그리고 국왕을 위해서 뒷자리까지 다 배경을 해가지고 뒷자리를 국왕이 딱 앉을 수 있게 기가 막히게 해놓고 그런데요, 국왕은 단 한 번도 그 차를 타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 원래 사우디에서는 높은 사람은 뒤에 안 앉거든요. 예, 뒤는 여자만 앉는 건데 앞에, 그러니까 그 해주려면 앞에 좌석을 그렇게 해줬었어야 되죠. 몰랐고, 그 다음에 처칠과 국왕이 만났었을 때 처칠은 대단히 쉽게 말하면 국왕이 보기에 건방질 정도로 담배 피고 했거든요. 결국에 거기 판이 난 거예요. 지도자의 품격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려운 시대를 이끌어갈 때 지도자의 품격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저는 항상 중동에서 보고 반면 교사를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의 모습 그리고 이 아프가니스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하고 어쩜 대단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정학적인 요건은 대단히 비슷해요. 이걸 현명하게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은 지도자가 굉장히 필요하죠. 그리고 그러한 지도자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우리 국민의 해안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가 샌드위치가 될지도 모르는 시기가 지금 들어와 있고, 우리가 원하지 않던 어쩌면 질서가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까지 이어온 국가의 번영과 그리고 우리 국민의 자유 민주주의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세계를 이해하고 또 우리를 잘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지식과 지혜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부족한 강의인데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사전 질문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제가 다 볼 수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우리가 이주 노동자 문제만 한마디 좀 드릴게요. 사실은 저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출산이 된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지금 저출산 얘기 들은 지가 20년 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못했죠. 그리고 세계 최악의 저출산 국가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그 격려를 하고 그다음에 아이를 편하게 낳을 수 있는 시설을 만들던가. 그리고 동시에 외국 노동자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에서 많은 외국 노동자가 들어와 있어요. 외국 노동자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저는 하나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가 그래도 외국 노동자를 대하는 게 그래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동에 비해서. 제가 중동에 있을 때마다 중동의 그 많은 노동자들이 자기 한국 가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중동에서 받는 것보다 훨씬 우리나라가 더 많이 잘 받으니까. 네. 그런데 이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예. 결국 우리 국민이 못하는 일들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폄하해서는 안 되거든요. 저는 제가 사회 약자층으로서 외국에서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 나라의 품격은 어디서 보냐면 그러한 사회 약자를 대하는 국가의 태도에서 봅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캐나다에서는 유학생이고 뭐고 할 거 없이 합법적으로 있는 사람들의 아이들에게는 보조금을 줬어요.
제가 94년부터 93년부터 캐나다에 있었는데 저 아이가 캐나다에서 태어나기도 했지만 아직 태어나지 않는 아이들도 한 달에 $250 정도를 캐나다 정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예, 지금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왜냐면은 제가 한 대가도 있고요. 물론 뭐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니지만은. 예.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건전한 사회가 되려면 노동자들에 대해서 우리 세금 말아먹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 무슬림 노동자들 많이 있어요. 예, 많이 있고 문제가 되는 사람들도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요, 이 사람들은 대다수는 빨리 한국에서의 계약을 마치고 돈 벌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적대시해가지고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겪었으니까 좀 더 한국 사람들이 그 중동에서 사업을 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긍휼심이 있어요. 중동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게 똑같은 값이면 이왕이면 긍휼적인 사람들을 배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손해 하나 나더라도 더 하나 가르쳐주고 더 해주고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더 찾거든요. 우리가 식민지배를 받았던 나라입니다. 그 전쟁의 참화를 겪었던 나라고 가장 못 살았던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어요. 중동 사람들은 우리에게 배우고 싶은 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남을 지배해본 경험이 없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약자를 이해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 저는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의 K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이 국내에 합법적으로 들어와 있는 노동자들마저 그렇게 배척을 한다면 과연 우리나라가 책임 있는 국가인가요? 그 점을 한번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야말로 우리 한국에 가장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 문제를 너무나 침소봉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그 한국의 이주 노동자가 전혀 문제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그거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꼭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대구의 모스크 사건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언론에서 알려진 것과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종교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 경제적 이득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인데 이게 잘 보도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색안경을 좀 벗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그 노동자들이라든지 외국인들이 좀 더 잘 적응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중동 지역에서 온 친구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말도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 저한테 무슨 말을 하냐면요. 한국에 들어왔었을 땐 처음 한 2, 3년은 이해를 못했대요. 자기가 배운 거하고 너무 다른 것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보도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세계 정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데 3, 4년이 지난 다음에 알겠더래요. 자기 나라에서 교육을 잘 못 받은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저한테 그런 말 해준 사람은요. 노동자도 아니에요.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배울 만큼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걸 듣고 제가 깨우친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우리하고 굉장히 다른 환경에서 온 사람들이고 이들이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마치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제가 외국에서 공부할 때 외국 처음 나갔을 때 굉장히 적응하는 데 오래 걸리거든요. 예. 그 적응한 다음에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는 거고 그게 우리에게는 대단히 좋은 자산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정착하고 있는 무슬림들이 많은 거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요. 일단은요, 우리가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년마다 인구조사를 하고 10년마다 인구조사에 걸쳐서 종교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 종교조사 항목에 이슬람이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식적으로 한국에 무슬림이 얼마큼 있는지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신문 방송에서 나오는 그 추산은 뭐냐면 국내에 들어오는 사람과 나가는 사람들에서 무슬림이 다수인 국가에서 온 사람들을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함정이 있는 게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요, 국민의 10% 이상이 크리스찬들이거든요. 네,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의 크리스찬들은 우리나라보다 더 많습니다. 2천만이 넘어요. 근데 우리가 그
보통 학자들이 카운트할 때 그 카운트 안 하거든요. 인도네시아 온 사람들 다 무슬림으로 생각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뭐 추산을 해보니까 뭐 최대 한 20만까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근데 우리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은. 예. 그런데 우리 한국에 이슬람이 들어오는 거를 뭐 글쎄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막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건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국제적인 우리가 그냥 국제 관례를 무시하는 나라라면은 할 수 있죠. 그냥 뭐 못 들어와. 무조건 너 무슬림 그럼 나오지 마.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하는 건 무법 국가고요. 사실은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이들이 한국에서 우리 한국인들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사는 방법을 나누는 겁니다.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게 정말 중요하고요. 가끔 이제 선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있는데 선교는 바로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 마음과 마음에서.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국의 무슬림들이 한국 사회에 큰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워낙 그 한 사람의 잘못이 침소봉대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조심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예를 들면은 여성들의 복장이라든지 이게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그거는 우리가 좀 더 뭐 이해하는 폭을 넓힐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나라 미국 같은 경우에도 무슬림들을 미국인으로서 좀 더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끄는 그러한 장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모범으로 삼아왔던 나라들처럼 우리가 이제 그런 길을 개척하고 그 나라들이 못했던 것을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장시간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제대로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해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조금이라도 아프가니스탄이 어떤 곳이고 왜 지금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개괄적인 상황만이라도 이해하셨더라면 저로서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또 다시 만날 뵐 기회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